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리에 온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사실 이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좀 고민도 많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랑 이제 소통을 많이 하지 사실 조금 어린 이제 초등학생분들 친구들하고는 별로 소통할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 딸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요 이제 강연이 좀 부담도 되고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일단은 이제 강연을 준비할 때 이제 다양한 청중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 일단 내용 자체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위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분들께서 좀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 초등학생 분들 많으시니까 최대한 좀 천천히 잘 설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김진애라고 하고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학과 소속이고 저는 이제 주로 이 단백질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런 질병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연구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단백질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특히 이제 이런 극한 직업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질병이나 이런 건강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문제를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요거 이제 다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 다 좋아하시겠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음식들 뭐 콩이나 우유, 두부, 계란 이런 것들 하고 오른쪽에 있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이런 거 이 둘 중에 어떤 게 건강에 더 좋을까요? 네,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음식들이 당연히 저희 건강에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왜 저희 건강에 좋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런 음식이 저희 건강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말씀해 보시죠. 훌륭한 답변입니다. 네. 제가 이 뒤쪽에 준비한 내용들까지 지금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좋네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음식들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음식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몸속에 계속 굉장히 좋고요. 단백질이 이제 왜 몸에 좋을까?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것도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몸속의 구성 성분들을 보면 우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몸속의 70%는 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강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은 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단백질을 충분히 좋은 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잘 많이 먹어줘야 그래야 이제 저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단백질들이 왜 이렇게 우리 몸속에 많이 있어야 하는가가 당연히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죠. 이 그림들은 실제 이제 세포나 이런 이제 그림들입니다만 이 세포를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시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실제 모습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들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명한 세균 중 하나인 대장균이라고 하는 그 균 안쪽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실제 세포와 비슷한 그러니까 진핵생물들의 세포 안쪽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요건 이제 크기가 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 세균들의 크기가 이제 저희가 보통 그냥 추산할 때 1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머리카락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 세균들은 100분의 1 작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에 있는 이런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크기를 저희가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리카락 두께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지금 예쁘게 표시된 이런 것들 잘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단백질이에요. 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뒤쪽에 보시면 이런 이상한 이런 이제 부조체도 있는데 이게 편모입니다. 이 대장균들이 움직일 때 쟤네를 돌려가면서 움직여서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편모도 단백질이고
안쪽에 지금 이렇게 알록달록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실제로 세포들을 대충 추산을 해보면 세포 안쪽에 20, 30%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몸속에도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그림들 보시면 굉장히 좀 이상한 모양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그런 애들도 있고 약간 뭔가 꾸불꾸불한 애들도 있고 그렇고요. 오른쪽도 보시면 뭐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길게 이렇게 실처럼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뭔가 이런 구멍을 내는 것 같은 이런 구조체들도 있죠. 다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들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체 분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퀴즈 하나 준비해봤는데 혹시 요 중에서 이제 단백질의 역할이 아닌 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속담들로 주로 가져왔고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 소단깨 3년에 풍월한다,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 단맛쓴맛 다 봤다. 여기 요 중에서 혹시 단백질의 역할이 아닌 것 같은 주로 단백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몇 번일까요? 요거 혹시 말씀해 보시면 1번, 네, 또 1번,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네, 3번도 여러분 보이시네요. 네, 5번도 있고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역할들이 있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는 뭐 잡으려고 운동하는 거나 또는 태우는 이런 활동들이 있을 거고 소단깨 3년에 풍어라는 건 듣고 배우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고요. 쳇바퀴 도는 거 요건 이제 움직이는 거고 단맛 쓴맛 다 본 거 맛을 느끼는 이런 이제 성질들이죠. 다 단백질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3번 같은 요는 이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것도 이제 단백질의 역할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는 사실 3번도 단백질의 역할이긴 하지만 요거는 콩을 심으면 거기서 콩이 생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요거는 이제 유전 형질이 저희 DNA 저희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저희가 그 이제 사람의 그 부모님에게서 사람이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 그런 유전 형질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이제 단백질의 역할은 아니죠. 그건 유전 물질에 의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 단백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어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단백질 얘기하면 저희가 특히 운동할 때 뭐 단백질 보충제 먹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단백질들이 이제 하는 역할들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근육을 움직이는 힘, 근육을 뭐 힘을 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얘기하죠. 실제로 여기 이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중에 다 배우실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 실제 근육에는 이렇게 단백질들이 존재하고요. 여기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애도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런 애들도 요 액틴이라고 하는 애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근육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육을 움직일 때, 근육을 수축시킬 때, 이런 수축시킬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도 다 이 단백질에 의해서 매개가 됩니다. 여기 마이오신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액틴이라고 하는 이 길쭉한 단백질 구조체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네, 여기서 멈출게요. 네, 이런 형태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제 단백질에서 나타난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그리고 저희 몸속에서 소화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제 저희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이 이제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만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위죠. 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위로 들어가면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염산 같은 굉장히 강한 산성의 물질이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성 물질들이 여기에 있는 나쁜 이제 세균을 죽인다거나 또는 이제 음식물을 물렁물렁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되게 하죠. 그것과 함께 나오는 이제 단백질들이 이제 소화 효소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효소라고 부르는 단백질들은 이런 특정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보통 효소라고, 그런 단백질들을 효소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모든 효소가 단백질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많은 효소들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백질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이제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가 있으면 이 효소들이 거기 가서 단백질을 잘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효소들이 나오는데 이런 효소들은 지방, 커다란 지방 덩어리를 잘게 자른다거나 또는 이제 커다란 녹말 덩어리 같은 것들을 잘게 자른다거나 하는 이런 효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저희가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잘게 잘린 그런 영양분들이 저희 몸속에 잘 소화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면역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면역 반응인데요. 면역 반응이 혹시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면역 반응은 보통 이제 저희 몸 속에 뭔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것들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몸이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일으키는 반응이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항체죠. 저희 이제 백신 맞으면 생기는 게 항체잖아요. 이 항체들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도 또 영상을 좀 몇 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런 조그만 덩어리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이 세포는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에서 이 신경세포들은 보면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기다 보니까 생각하실 수 있듯이 세포의 한 군데서 필요한 물질이 그 위치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데서 걔네들을 빨리 옮겨와야 되죠. 그렇게 이제 옮기는 현상들이 중요한데, 물질을 옮기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이렇게 작은 주머니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반응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거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었어가지고 비교적 빨리 일어나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좀 소리가 클 수 있어서 소리는 음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조그만 주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 주머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만화처럼 표현을 다시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이런 구조체들, 요걸 이제 미세소관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소관도 단백질로 다 만들어지고요. 그 위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건 이제 아까 보여줬던 키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역할을 하는데, 이 키네신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주머니를 달고 여기 주머니 안에 이제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 이런 것들도 합니다. 단백질이 이제 이런 역할들까지 다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좀 꼬였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백질 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하나, 얘는 사람의 피입니다. 저희 사람의 피 처음에 뭐 다들 한 번씩은 뽑아 보셨겠죠. 저희 사람의 피를 뽑으면 다 빨갛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 피를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원심 분리기라는, 요거는 이제 빠르게 돌리면, 그러면 요 샘플 중에 요 피 중에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위에 그냥 남아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원심 분리기라고 합니다. 이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보면 가라앉는 것들이 이제 빨간색이고요. 요게 이제 적혈구입니다, 저희. 그리고 중간에 하얀색으로 남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백혈구예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아예 물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저희가 이제 혈장이라고 하죠. 얘네들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이렇게 생긴 세포인데, 조그만 세포,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요 세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가득 차 있어요. 요 헤모글로빈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얘는 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요런 이제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햄그룹이라고 부르는 요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요 그룹에 이제 산소 분자가 붙고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보통 적혈구 하나에 얘네들이 2억 8천만 개가 들어있대요. 굉장히 많이 이제 단백질이 여기 정말 꽉 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몸 전체를 따지면 대강의 한 25조 개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고요, 저희 몸속에. 반면에 이제 혈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혈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제 대부분은 물입니다. 90% 정도는 물이고, 여기에 7% 정도의 단백질이 섞여 있는데, 이 단백질의 7%의 단백질 중에 또 한 반 정도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부민 단백질을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 모양이 이제 약간 하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 단백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알부민 단백질 가지고 이제 하트 모양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너드 같은, 저희는 보통 너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생긴 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보통 이제 저희 몸속에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들이 저희 몸속에 이제 돌아다녀야 되죠. 그것들이 혈장에는 이제 주로 물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이 혈장에 그냥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들이 있죠. 단백질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저희가 먹는 약 중에도 상당 부분은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 알부민이 그거를 대신 받아들여요. 그래서 알부민은 그렇게 이제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몸 곳곳에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 단백질이 무엇일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워질 수 있어서 조금 이제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내용들을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백질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둥구스름하고 뭔가 이런 하트 모양이거나 좀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요. 저희 몸 속에서 일단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먼저 실 같은 이런 기다란 구조를 만들고 그게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라는 애들이 이 단백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종의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유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들은 뭐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숫자들도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보통 20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들 보면 지금 이 각각의 이제 아미노산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산들 보시면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20가지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애들은 여기 이제 위쪽 보시면 요게 중심 체인에 해당하고요. 이쪽이 이제 곁가지 같은 구조들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어떤 애들은 이 곁가지가 굉장히 짧아요. 중심 구조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곁가지가 어떤 애들은 굉장히 짧고 어떤 애들은 좀 굉장히 긴 편이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약간 가지치듯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뭐 육각 구조라던가 링이 두 개 연결된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중에는 어떤 것들은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을 가졌고요. 또 어떤 애들은 물에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가진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아미노산들은 이렇게 양전하를 띠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아미노산들이 섞이고 섞여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 두 개가 만났을 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이런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돼서 일종의 실 같은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쭉 아미노산들이 하나씩 더해져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폴리펩타이드들이 일정 길이가 돼서 걔네들이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단백질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백질과 RNA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복합체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긴 이런 이제 체인이 아미노산 체인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얘네들이 1차적으로 먼저 접히면 2차 구조라는 걸 만듭니다. 얘네들은 이 아미노산들 중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는 애들이 먼저 상호작용을 해서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2차 구조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보통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접혀 나가는데 그 접히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드는 게 이제 이렇게 나선 같은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병풍 같은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2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한 번 더 접혀서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미노산들도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접히게 되면 3차원적으로 이렇게 접히게 되면 이걸 이제 3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이제 훨씬 멀리 있는 것들도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는 이런 접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체인, 하나의 이제 실 같은 구조체가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4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백질이 처음엔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보통 이제 3차 구조, 4차 구조 이런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앞에서 봤던 이런 이제 뭐 예쁜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접힐 수 있을까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아미노산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애들은 양전화, 어떤 애들은 음전화, 어떤 것들은 물과 잘 섞이고 섞이지 않고 뭐 길고 짧고 뭐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으니까 결국엔 걔네들이 서로 간에 잘 맞아서 저희가 꼭 레고 만들듯이 레고도 이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이런 조각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저희가 잘 적절하게 잘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면 그러면 뭐 요새는 정말 그 멋진 모양들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모양들까지도 이렇게 레고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적절한 애들이 서로 잘 만나고 걔네들이 잘 조립됐을 때 이런 3차 구조, 4차 구조, 그래서 예쁜 모양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자석 블럭인데 레고는 아니고 이렇게 자석 블럭을 이제 서로 극성이 맞게 그래서 이제 잘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런 멋진 모양도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건 이제 절대로 안 되던데. 네, 이렇게 이제 자석을 가지고 이런 이제 멋진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이 잘 만나고 모양이 잘 맞고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이거는 시뮬레이션인데요. 그냥 이렇게 아미노산들을 막 이렇게 섞어 놓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1차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힘들을 적용을 시키면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애들이 지금 다 물과 잘 안 섞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물과 잘 안 섞이는 아미노산들이 들어오고 바깥쪽에는 물과 잘 섞이는 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엔 단백질들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주로 물이 많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물과 잘 섞이는 애들이 바깥쪽, 물과 잘 안 섞이는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차 구조를 만들 때 나타나는 힘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온 결합. 아까 자석 블럭처럼 그 양성을 띠는 아미노산들과 음성을 띠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끌어당기면서 만드는 이런 결합, 이온 결합. 이게 이제 중요한 힘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다음 결합은 이제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딸도 요런 실험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책 같은 것도 많고, 저희가 이제 물이랑 식용유를 이렇게 섞어 놓고 얘를 아무리 격렬하게 흔들어도 이제 흔든 다음에 걔네들을 좀 이렇게 놓고 시간을 기다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물을 좋아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뭉치고 식용유 같은 애들은 식용유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미노산도 물과 잘 섞이는 애들, 잘 섞이지 않는 애들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주변은 다 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바깥쪽에서 물이랑 서로 이제 섞여 있게 되고 물을 좋아하지 않는 애들은 단백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황화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별한 그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황화 결합이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강한 결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도 얘는 한번 형성이 되면 그러면 좀 훨씬 강하게 이 구조를 유지해주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 결합 같은 경우에는 요 실험도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물이랑 얼음을 놓게 되면 물에 얼음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얼음이 뜨나요? 가라앉나요? 그렇죠, 뜨죠.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이제 수소 결합에 의한 얼음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수소 결합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되면 그러면 얼음이 됐을 때는 얼음은 일종의 이제 결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되면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 상태의 그 물 분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가깝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음이 되면 이런 이제 결정 구조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물 분자의 숫자가 동일한 부피 내에, 동일한 크기 내에 물 분자의 숫자는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더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얼음보다 더 무거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 이런 이제 힘들을 저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하고, 단백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산소 그리고 뭐 그 질소 같은 그런 이제 원자들이 수소 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소 결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막 이렇게 이제 한 줄 형태로 쭉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혀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원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 그런 구조 상태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현대 생물학에서도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연구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접힐 수 있을까?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체 내에서는 정말 잘 접혀져서 얘네들이 기능을 잘 해요. 근데 저희가 그 과정을 지금 아직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지금 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평면 같은 곳에 공이 굴러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으면 거기로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이제 가장 깊은 구멍으로 공을 살짝 흔들게 되면 가장 깊은 구멍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구조 상태를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다가 그 중에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게 있으면 그 구조가 딱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안정한 구조가 있으면 그 다음 구조가 또 안정화되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단백질이 잘 접히게 된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백질 접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단백질 접힘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 이미 말씀을 드려서 이 예를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헤모글로빈의 1차 구조, 그냥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된 거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알파라는 이제 유닛이 있고 베타라는 유닛이 있어서 얘네가 두 개씩 뭉쳐서 총 4개가 복합체를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게 헤모글로빈인데, 그 알파와 베타를 보시면 지금 아미노산들이 한 141개, 146개 이 정도, 140개 언저리 정도로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실처럼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얘네가 접히면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잘 접힌 구조. 그런데 이런 이제 접힌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면 지금 보시면 얘가 이 히모글로빈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요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햄그룹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 산소 분자가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힘그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단백질이 접혔을 때 이 힘그룹이 딱 맞는 그런 구멍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힘그룹이 싹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히모글로빈이 여전히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놀라운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바꿔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옥시, 옥시 이런 말이 보이는데 디옥시는 산소가 없는 상태, 옥시는 산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산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산소 분자가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히모글로빈이 더 산소 전달하는 단백질로서의 기능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단백질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이 단백질이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단백질의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E라고 되어 있는 요 아미노산, 요 글루타믹 애시드라는 아미노산인데 얘가 베일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단백질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뭉칩니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응집체라고 해요. 서로 이제 뭉쳤다고 해서 이런 응집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응집체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응집체를 만들면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산소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구조체가 관찰이 되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겸형적혈구증이라고 이런 구조체들이 그 이제 적혈구 내에 막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적혈구가 원래 예쁜 원반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쭉한 이런 이제 낫 같은 구조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겸형적혈구증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런 이제 단백질의 아미노산 하나 바뀌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이제 접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일어나면서 생성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힘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좀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인데 저희 몸 속에 티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티틴이라는 단백질이 저희 몸 속에서 가장 큰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이제 아미노산들이 이제 만나서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는 걸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단백질들은 아미노산 한 100개, 뭐 400개, 500개, 뭐 물론 그거보다 큰 애들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미노산 숫자가. 근데 이 티틴 단백질은 27,000개에서 35,000개의 아미노산이 만나서 만드는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메타이오닐, 알라닐, 뭐 스레오닐, 세닐, 요게 이제 아미노산 이름들입니다. 아미노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쓰면 총 19페이지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 그러면 읽는 데만 3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단백질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참 과학자들이 좀 희한한 사람들이 많죠. 이걸 굳이 왜 읽었는지, 이걸 뭐 하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제 단백질, 이렇게 커다란 단백질들이 있고 이 단백질의 이제 기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기능이 아까 이제 근육 수축 말씀드렸는데 이 근육 수축이 저희가 이제 보통 배울 때는 근육들이 어떻게 수축되는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축이 되려면 얘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야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그 공헌을 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티틴인데 여기 티틴이 이제 이렇게 일종의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실제로 뭐 분자 스프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데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티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티틴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이렇게 길 때는 단백질이 풀어집니다. 구조가 3차 구조나 4차 구조가 이렇게 풀어졌다가 얘가 이제 좁아졌을 때는 이런 이제 접힘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근육은 사실 한 번 뭐 이렇게 수축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번 굉장히 많은 숫자를 왔다 갔다 수축했다가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들은 이런 접혔다 풀렸다 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접힌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이 극한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단백질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 좀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 이제 제목을 좀 재밌게 해보고자 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요걸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밑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요 영상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해녀 분에 대한 그 해녀 할머니에 대한 이런 그 영상을 보다가 그 영상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좀 그 이제 육지에서는 먼 그런 이제 섬이 있었고 거기에서 해녀분이 거의 뭐 30년, 50년 동안 거기에서 계속 사시면서 해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구상의 어딘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굉장히 꾸준히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뭐 어떤 환경이 있든 계속 꾸준하게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고귀한 것 같아요. 고귀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또 잘 활동하고 있고 잘 살 수 있는 지구 결국에는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녀분들 이제 영상 잠깐만 보시면 이 해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극한 직업 중에 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뭐 산소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없으시죠. 그냥 바다 안쪽으로 그냥 쭉 들어가시는, 저는 이런 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쭉 들어가셔서 숨을 이동하는지 계속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필요한 해산물들을 이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정말 뭐 날씨가 춥든 비가 오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극한 직업 중에 하나인 그런 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도 이런 역할들을 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첫 번째 얘는 일단 그 저희 몸 속에 있는 단백질들 말고 좀 그 이제 다른 세균이나 이런 데 존재하는 단백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이제 사진 알아보시는 분 있을까요? 요거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오, 혹시 가보셨나요? 아, 가보지는 못하셨고, 네, 맞아요. 옐로스톤 사진입니다. 네,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서 이제 용천수가 나오죠. 안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쪽 온도는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뜨거운 물들이 땅 속에서 계속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곳인데 그 옐로스톤을 가보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예쁜 이런 그 색깔들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이제 사실 못 가봤는데 네, 이런 예쁜 색깔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색깔들이 이제 광물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어떤 특정한 미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온다고 해요. 이 안쪽은 이제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못 살고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사는 미생물들이 생기면서 이런 색깔이 예쁜 색깔이 나온대요. 그 중에서 좀 잘 알려진 그런 미생물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더머스 아쿠아티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고요. 얘는 이제 보통 75도, 65도에서 75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열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세균이죠. 그런데 이제 얘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겁니다. 요 이제 택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이제 저희는 부르는데 요 DNA 폴리머레이즈라는 효소는 DNA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DNA를 합성하는 애들인데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저희 예전에 이제 그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PCR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생명과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법한 그런 기술이에요. 그 PCR이라는 기술이 이제 특정한 DNA를 증폭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인데 그게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는 이제 DNA를 증폭하려니까 DNA 폴리머레이즈라는 DNA를 만들 수 있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PCR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이게 이제 이 기술이 결국에는 온도를 꽤 높여야 돼요. 90도 이상으로 높여야 이게 이제 가능한 그런 기술인데 그 온도를 단백질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PCR이라는 기술이 개발됐을 때는 온도를 높이면 단백질이 이제 더 이상 작동을 못 하니까 걔를 다시 온도를 낮춰서 단백질을 넣고 그래서 DNA 합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온도 높여가지고 또 그 다음에 온도 높이면 그럼 단백질이 또 이제 망가지니까 그럼 또 다시 낮춰서 단백질 넣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 이제 이 미생물에서 발견된 이 DNA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지만 75도에서 80도 정도에서 가장 활성이 좋고 95도 이상의 온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효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PCR이라는 반응을 시킬 때 이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굳이 단백질을 또 넣지 않아도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그 반응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PCR이라는 기술이 이 단백질이 나오면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지금 이제 그래서 계속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테크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극한, 좀 뜨거운 환경에서 잘 활동하는 그런 단백질이고요. 이제 뜨거운 거 말씀드렸으니까 차가운 것도 말씀드려야죠. 이거 이제 얼음 결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극지연구소 저희 나라 극지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극지연구소에서 이 얼음 결합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박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이 얼음 결합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은 말 그대로 얼음이랑 결합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극지에서 사는 뭐 동물이나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결국에는 수액이나 뭐 아니면 혈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얼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얼음이 생기면 이 얼음에 이 단백질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얼음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들이고요. 또 이런 예도 있대요. 저는 이런 것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얼음에 이 단백질이 붙어서 그래서 이 이제 단백질이 붙는 부분이 이 이제 특정한 세균이랑 연결이 돼서 이 세균은 이 얼음 결합 단백질 덕분에 이 얼음 근처에 위치할 수 있게 되고요. 얼음 근처에 위치할 수 있으면 여기가 여러 가지로 자라기가 좋은 뭐 햇빛을 좀 더 잘 받는다거나 영양분을 좀 더 풍부하게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얼음 근처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얼음 결합 단백질처럼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얼음 결합 단백질의 실제 구조입니다. 보시면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음과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음은 이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구조들이 그 얼음과 서로 상호작용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곰 들어보셨나요 혹시? 요거 이제 뉴스에도 네네 들어보셨나요? 네, 뉴스에도 나온 적 있어요. 최강의 생물 이렇게 이제 불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완보동물문이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최강의 생물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보시면 이 정도 온도 151도에서 마이너스 273도 이 범위에서도 살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얘네들을 진공을 만들거나 이제 공기를 완전히 다 빼버리거나 방사선을 쬐거나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 둬도 얘네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최근에 어떤 실험들은 날아가는 미사일 끝에다가 물곰을 놓고 물곰이 실제로 계속 사는지 뭐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이제 물곰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생명체죠.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단백질들도 정말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여기 이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은 여기 있는 여기 보여주는 이 빨간색은 이제 DNA입니다. 얘네들은 유전 형질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생체 분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 DNA가 망가지면 안 되죠. 이 물곰이 물곰으로서 살려면 이 유전 정보가 잘 보존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방사선 같은 걸 쬐면 방사선이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역할들을 하지만 특히 이제 유전 물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물곰 같은 이런 이제 물곰에 있는 단백질 중에 어떤 단백질들은 이런 DNA를 감싼대요. 이렇게 DNA를 유전 물질을 이런 식으로 감싸는데 감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전기장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초능력자들이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방어막 막 만들잖아요. 뭐 초능력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전기장을 DNA 근처에 이렇게 만들면서 얘네들이 결국엔 방사선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 단백질들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도 잘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가보시죠. 사람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극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단백질들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는 아까 이제 소화를 일부러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위가 아까 이제 위에서 염산이 이제 나오거든요. 염산이 나오고 그게 이제 소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이 염산이라는 그 환경이 굉장히 좀 극한 환경이죠. pH, 요거 이제 pH 보통 저희가 산성, 얼마나 산성을 띄었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게 이 pH인데, 이 pH가 이 정도면 굉장히 산성이 강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염산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이 실험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나 조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따라하실까 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실험입니다. 요 뭐 염산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요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여기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실제로 이분들이 이 실험하실 때 장갑도 끼셨고요, 옷도 입었고 안경도 쓰고 이 케미컬 후드라고 여기서 이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장비도 다 썼고, 또 이제 이 유튜브 영상에서 저는 재밌었던 게 이제 실험하시는 분은 굉장히 신났는데 그 뒤에 어떤 분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런 그런 이제 장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위험한 그런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실험에서 하는 거는 요 이제 콜라 캔에다가 염산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네, 이렇게 콜라 캔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것도 막 보이고요. 그리고 콜라 캔이 나중에는 막 구멍도 나고 완전히 이렇게 부식돼서 이제 막 이렇게 뭐 군데군데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환경이에요. 저희 윗속의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에서 어떤 효소들은 작동을 해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 단백질이 이제 펩신이죠. 그래서 이 펩신이라는 단백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 펩신 같은 단백질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작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 작동하는 부위가. 그래서 이런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제 작동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강한 산성 환경에서 작동을 하려고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들의 구성이 굉장히 잘 맞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아까 이제 이황화 결합이라고 다른 그 결합들에 비해서 훨씬 강한 결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황화 결합이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함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강한 이런 구조 안정성을 갖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강한 산성 환경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극한 환경 중에 이 혈장, 혈류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사진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건 사실 요 이제 그 영상 자체는 이제 새롭게 개발된 그 이제 뭐 이렇게 혈류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새롭게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혈류예요. 저희 이제 심장에서 혈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데, 보시면 굉장히 격렬하죠.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혈류가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굉장히 강한 혈류를 버티면서 이 안에서 단백질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장에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이런 혈류들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받지 않게 그렇게 이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다양한 이제 압력들, 당연히 이제 심장이 이렇게 훅 혈류를 이렇게 수축을 시키니까 압력도 발생하고 전단능력이라는 또 힘도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결국에는 산소를 옮기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생깁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이 산화라는 게 이 단백질이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요 혈류에서는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을 굉장히 좀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류에는 이렇게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백질들이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이 존재하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혈류가 굉장히 빨리 흐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해녀들이 굉장히 좀 심한 파도에서도 잘 이렇게 그 주어진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장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아까 보셨던 이 하트 모양의 알부민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희 혈장의 항체들도 이제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인슐린, 이건 이제 호르몬이죠. 호르몬인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호르몬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황화 결합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환경에서 잘 작동하려면 결국에는 구조를 잘 유지하고 그 구조를 통해서 기능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런 좀 극한 직업을 가진 단백질 중에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애들은 이제 다재다능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아마 지금 초등학생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형사 가제트, 만능팔. 그래서 얘가 이제 좀 행동은 굉장히 좀 희한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로봇 형사입니다. 로봇 형사라서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가제트라는 이 로봇 형사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단백질들은 이렇게 다재다능합니다. 이 단백질 오른쪽에 있는 단백질은 이제 P53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얘는 암 억제 단백질이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있으면 암이 잘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많은 경우에 암이 발생했을 때 이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건 좀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그런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조에도 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이게 이제 구조가 하나로 딱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꼬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꼬리가 굉장히 좀 여기저기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런 상태를 가진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중간 부분은 요게 이제 요 단백질을 이렇게 이제 쭉 펼쳐놨을 때 모습이고 여기 이제 각각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 중간 부분은 이제 DNA랑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DNA랑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구조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 지금 끝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동일한 부분이 이렇게 다양한 다른 단백질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구조가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가지니까 결국엔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재다능한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는 이런 단백질들도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단백질은 굉장히 좀 슈퍼맨 같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듯이 해녀분들도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거나 그러면 충분히 몸이 아프실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이제 뭐 일을 좀 무리해서 하다 보면 이제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단백질도 고장이 납니다. 요거 이제 자석 블럭인데요. 똑같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을 때 예쁜 자석 블럭, 원 모양의 자석 블럭이고 오른쪽 모습 보시면 얘네들을 이제 누가 이렇게 툭 치면 그럼 이렇게 이제 부서지죠. 부서지고 이 부서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자석이니까 서로 엉겨 붙죠. 그래서 그냥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도치 않았던 이상한 모양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미노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걔네들이 어떤 정해진 모양을 잘 만들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구조가 망가지면 그러면 망가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다른 원래 하지 않았던 상호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작용들에 의해서 이상한 구조들이 생기면 그게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그림 많이 그리는데 요거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 요게 원래 구조입니다. 원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긴 애예요. 근데 얘네들이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극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로 넘어가요. 그래서 원래 상태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상한 아모폴스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애를 만들거나 다량체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아밀로이드 피브릴, 아밀로이드 섬유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각각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이 아모폴스 어그리게이트라는 건 무정형으로 응집체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계란을 생각하면 돼요. 계란이 처음에는 투명하다가 얘를 열을 가하면 저희가 이제 맛있는 먹을 수 있는 이런 뭐 물론 이것도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이제 다른 모양의 이런 그 단백질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형성이 되는 게 이 아모폴스 어그리게이트 무정형으로 단백질들이 응집되면서 생기는 애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모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저희 몸속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기전들도 존재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성되거나 또는 사실 이제 요거는 저희 몸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잘 없어지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저희 몸속에 이제 다른 기전들이 존재해서 잘 없애줄 수 있는데 정작 이런 것들은 좀 큰 문제입니다. 아밀로이드 피브릴, 아밀로이드 섬유라고 부르는데
요거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치매랑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 부분이 이제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리면 그러면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라는 게 형성이 되고 얘네들은 그대로 두면 지들끼리 서로 엉겨요. 굉장히 쉽게 엉깁니다.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잘 엉기는 그런 단백질이고 얘네들이 엉긴 걸 가지고 전자현미경 찍어보면 이렇게 섬유 같은 구조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네들 이제 실제 구조 보시면 얘네들이 실제로 요 펩타이드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거예요. 층층이 쌓이면서 이런 실구조체를 만듭니다. 요게 이제 아밀로이드 섬유라고 하는 구조체고 요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죠. 저희 몸속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저기 막히고 세포한테 안 좋고 세포들이 죽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량체라고 하는 요 이제 아밀로이드 피브릴은 사실 물에도 잘 안 녹는 정도의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진 응집체인데 그거보다 작고 물에도 잘 녹는 이런 응집체를 만드는데 얘네들도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얘네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 모습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연구 결과예요. 대충 이런 것들도 생긴다라는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응집체들은 요 물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밀로이드 섬유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세포들의 요 이제 생체막이라고 하는 구조에 얘네들이 박혀 들어가서 구멍을 뚫기도 하고요. 세포에 구멍이 뚫리면 당연히 세포는 죽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세포를 죽게 하거나 또는 여기저기 가서 달라붙어서 굉장히 나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응집체들이 저희 몸속에 굉장히 나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밀로이드 베타 말씀드렸는데 이 치매와 관련해서 또 이제 유명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얘도 아까 이제 T53 말씀드렸을 때처럼 얘도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얘네들의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구름처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따로 없어서. 그래서 완전히 구조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무정형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얘네들이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미세소관 말씀드렸는데 미세소관이 이렇게 이제 단백질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미세소관을 이루는 요 각각의 유닛들의 이 무정형 단백질들이 이렇게 쭉 달라붙어서 미세소관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덕지덕지 잘 달라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얘네들이 구조가 딱히 없기 때문에 잘못 엉기면 이런 이상한 구조체들을 만들 수 있고 여기 이제 응집체입니다. 이런 이상한 응집체들을 만들 수 있고 얘네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응집체가 한번 생기면 주변에 멀쩡하던 애들까지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같이 응집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상적인 타우 단백질들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미세소관에는 정작 타우 단백질이 없어서 구조는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인 이 세포의 이 미세소관 구조도 불안정해지고 이 응집체도 나쁜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포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구조도 막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알츠하이머 질병을 일으키는 또는 알츠하이머 질병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직 이제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츠하이머 질병이 걸린 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되어 있는 저희가 그걸 노인반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경 섬유 다발, 이건 이제 타우 응집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였고요. 요거는 타우 응집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신경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들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아밀로이드 질병, 그 알츠하이머 질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인과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제 최근에 좀 뉴스가 됐던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 아밀로이드 응집체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밀로이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아밀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어요. 아밀로이드 섬유를.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저희가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이 트랜스사이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저희 피 속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들에 대해 이 단백질들도 이렇게 아밀로이드 섬유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항체의 일부 부분이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 섬유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 피 속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밀로이드 섬유 같은 걸 막 만들면 저희 온몸에 쌓이죠. 온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당연히 심장이 되고 또는 이제 말초 신경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관련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단백질들이 이런 극한 환경이나 뭔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구조가 변형이 되고 응집이 되면 이런 이제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백질들이 사실상 이런 아밀로이드 구조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성질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이 아밀로이드와 같은 응집체를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 리스트는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가 조속히 좀 극복하면 좋은 그런 이제 현상들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실마리가 명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저희 딸이 가끔씩 하던 그 게임인데 이렇게 이제 꼬여 있는 매듭을 푸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풀 때 저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잘 풀어가지고 이제 매듭이 잘 풀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요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렉산드리오 3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유명한 왕이 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묶여 있는 요 매듭을 풀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밖에서 생각해서 이제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꼬여버린 단백질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꼬인 단백질들을 아예 분해해버리는 그런 이제 작용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얘네들을 원래 상태로 이렇게 잘 하나씩 풀어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이런 기전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풀지 못해서 이게 질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얘네들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작용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런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단백질도 저희가 이제 샤프론 단백질이라고 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이런 샤프론 단백질들이 존재하고 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이 작동을 하면서 원하는 이런 이제 그 기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구조 변화를 보일 수도 있고요. 복합체의 크기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단백질들과 작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시점쯤 오면 이제 보통 그 청중분들도 다들 이렇게 좀 피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결론은 이런 연구는 왜 하는 거냐라고 이제 당연히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3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연구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트랜사이레틴이라는 단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백질은 원래는 이렇게 4개의 서브 유닛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복합체를 만든 형태로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풀려 나오면 이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아밀로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질병이 이 아밀로이드를 만드는 질병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중에 구조, 이런 불안정한 구조들을 저희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를 알면 얘네들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자세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치료 방법을 좀 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잘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이 4개짜리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저희가 이 질병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방법에 기반한 약이 개발되기도 했어요. 타퍼미디스라고 하는 약이 이미 개발이 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제한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제한점들이 있고 이제 개선할 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이제 추가적인 이런 그 화합물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질병들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거는 이제 트랜사이레틴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츠하이머랑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요거는 샤프론 단백질입니다.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서 이 TTR과 이 트랜사이레틴이라는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이 성질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요 이제 트랜사이레틴이라는 단백질이 얘랑 더 잘 상호작용하게 만들면 그러면 저희가 이 트랜사이레틴이라는 단백질을 목표로 해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접근법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 굉장히 다양한 대학들과 연구원들과 연구소들과 굉장히 다양한 외국 그룹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많은 이런 이제 협업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좋은 결과들을 계속 내고 앞으로도 좀 이런 질병 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트 모양의 알부민 단백질로 이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개념초등학교 조광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원래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왜 갑자기 단백질이라는 걸 연구하게 되었고, 단백질의 모양은 같은 사람에서도 다르냐고도 물어보고 싶고,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고, 누가 단백질을 가장 먼저 연구했나요?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네,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우선 이 단백질이라는 이 생체 분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체 분자, 생체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자 물질들이에요. 이 생체 분자들은 사실 뭐 예전부터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정확한 연도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초반에 발견됐던 이런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 단백질들을 처음에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더라. 처음에는 이제 효소 같은 것들이 관측이 됐어요. 이 효소라고 하는 이 단백질들은 특정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단백질들이거든요. 그래서 효소들을 관측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게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밌구나.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단백질 연구들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마다 단백질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단백질들은 사실 사람들이 그 어떤 역할을 하는 특정한 단백질들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단백질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뭐 질병에 걸리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또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백질들은 동일한데 대신 어떤 단백질들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가질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항체 같은 단백질들이 굉장히 좀 대표적입니다. 항체 단백질들은 이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이런 다양한 뭐 병원체들이나 다양한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양한 모습들에.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단백질 모습은 그런 경우에는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 얼추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면 될까요? 몇 가지 좀 빼먹은 것 같은데. 네, 네네네. 우선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단백질은 몸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정크푸드를 먹어서라도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보충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물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럼 물곰의 그 강력한 유전자와 사람 유전자를 합치면 강력한 사람 만들 수 있나 궁금하고 마지막은 아까 이렇게 유전자가 변형돼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좋은 사례에 사용된 게 있나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정크푸드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 정크푸드들은 특히나 이제 저희가 뭐 초가공 식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가공 과정을 거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영양분들이 들어있지 못한 상태가 돼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단순한 이런 단백질들이 들어있게 된다거나 또는 단백질도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이상한 변형이 되거나 저희가 원하는 이런 이제 건강한 질의 그런 단백질이 아니라 좀 변형된 단백질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저희 몸속에서 되려 그거를 해독하느라 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공되지 않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야채 같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곰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고 아마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거기서 이제 유용한 성질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뭐 치료제로 쓴다거나 뭐 어떤 특정한 질병을 극복하는 데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백질들이 이런 스트레스에 강해지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활성 중의 일부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요. 활성이 굉장히 좋으려면 그러면 안정성은 좀 떨어져야 되고요. 굉장히 안정하려면 활성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적절히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안정성을 굉장히 좋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봐가면서 그럼에도 이제 최대한 저희가 그런 것들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유전자 변형이 좋은 사례에 쓰인 경우. 그거는 이제 제가 대답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그 배상수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신 게 있었는데 그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그 최근에 좀 굉장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특정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저희 유전자를 변형을 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변형을 시키게 되면 이 특정한 성질을 나타나게 하거나 또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질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유전 정보, 잘못된 유전 정보가 전달돼서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 정보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원래대로 바꿔주면 그러면 질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아마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는 연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초등학교 최예지라고 하고 단백질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물질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지구상에 나타났는가 그런 질문하고도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단백질이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그렇지만 생명체가 여전히 생명체의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체가 생명체로서 있으려면 자기의 성질을 다음 세대에 옮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도 있어야 되고 또 단백질 같은 경우처럼 뭔가 화학 물질을 바꿔서 자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활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RNA라는 물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D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DNA에 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게 RNA라는 물질인데, 이 RNA는 DNA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구조나 다양한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단백질보다는 조금 더 안정한 구조 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활성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생체 내에는 이 RNA가 단백질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걸 라이보자임 이렇게 부릅니다. RNA가 효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백질이 없다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RNA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혜래입니다. 아까 극한직업 단백질 중에 펩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그 단백질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이었는데 그러면은 펩신이 펩신을 분해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있었는데 그걸로 약간 암 치료 같은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도구를 무슨 도구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펩신은 펩신을 분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실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당연히 단백질이라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특정한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생성되고 얘네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면 빨리 없어져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활성들이 되려 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펩신은 어쨌든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을, 펩신 자체를 분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죄송합니다. 네네네. 암억제 단백질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암억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사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 암을 억제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이 P53이라는 단백질이 이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백질 자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 단백질과 이 DNA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형태로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암 억제라던가 이런 것들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 자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상호작용, DNA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형태로 아마 지금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죄송해요. 연구할 때 쓰는 도구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특히나 저희 대학 학생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그 뭐 융복합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양한 분야들에서 그 원리들을 이렇게 총합을 해서 걔네들을 같이 모아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의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융복합적인 예를 들면 수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다가 생명과학에 적용한다거나 물리에서 쓰이는 방법론들을 가져다가 생명과학에 쓴다거나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뭐 거의 필수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의 분야에서 쓰이는 그 기술들은 사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그런 기술들도 저는 이제 그 핵자유공명 분광법이라고 하는 듣기만 해도 약간 물리적인 이런 기술을 써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개발을 했고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중간에는 또 화학자들이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은 생명과학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융복합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블루초등학교 강준환입니다. 단백질이 꼬이는 게 매듭처럼 꼬이는 건지 자석과 같은 원리로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타우 단백질이 다른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원리도 궁금합니다. 네네네. 매듭처럼 꼬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단백질들은 이제 이렇게 잘못 꼬이는 게 아니라 원래 꼬이는 형태가 약간 이렇게 이제 매듭처럼 이렇게 꼬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꼬이는지 아직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꼬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잘못 꼬이는 경우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저희 그 예전에 프리온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희 광우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한동안 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문제가 됐었죠. 이 프리온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제 비슷합니다, 사실. 얘네들이 먼저 이런 이제 구조가 잘못 만들어지는 이상하게 접힌 이 프리온들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걔네들이 정상적인 프리온들이 걔네들을 왔을 때 그 이상한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잘못된 구조를 가진 애들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밀로이드 섬유 이렇게 실 같은 구조체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을 실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주변에 단백질이 있으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타우 단백질도 그런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막 그 멀리 있는 것들을 무슨 자석을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그 이제 이런 구조체, 잘못 접힌 구조체들이랑 가까워지게 되면 그러면 특정한 구조를 안정화시키면서 거기 붙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이것들이 길어지게 하는 이런 기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예전에는 뭐 단백질들이 직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꽤 그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도 됐었죠.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늦은 시간, 저희 딸이었으면 굉장히 힘들어했을 이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이 강연을 들어주신 이 학생분들 너무 좀 제가 다 자랑스럽네요.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앞으로 그 길들이 너무 밝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요. 그럴 때 또 굉장히 반갑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사실 이런 이제 생명과학 분야들은 최근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의 연구들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이제 과학 분야, 이제 생명과학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모든 과학 분야들이 다 그렇거든요.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탐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시다 보면 아마 혹시 이제 과학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 강연 와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